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광입니다. 오늘은 제1동포의 삶이란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택했냐면 우리가 엊그제 2023년 9월 1일이 관동 대지진 100주년 주기 추모제가 있던 날입니다. 우리가 제1동포의 삶이 단순히 바다 건너 이국 땅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게 누구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시점에서 제1동포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기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1동포, 특히 한국적을 계속 지금까지 유지하신 제1동포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물론 귀화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귀화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적을 끝까지 유지하신 제1동포들이 얼마만큼 그동안의 서러움과 차별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걸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1동포의 삶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우리가 관동 대지진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제1동포 삶을 우리가 한번 그 단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동 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에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이죠. 특히 수도 직하 지진이기 때문에 진도 6이었지만 엄청나게 강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규모가 10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특히 피해액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50억 달러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액과 사망자 수가 말해주듯이 엄청난 큰 규모였죠. 특히 이제 그 당시 11시 58분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점심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사망이 3만 8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피해가 높았죠. 쓰나미가 10m 정도 쓰나미가 있었고 또 190만 가구가 유실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나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니까 물론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지만 조선인들도 피해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 사망자가 집계에 따라 틀리지만 한국 독립운동사 김승학 씨가 쓴 통계에 의하면 6,066명에 해당됐습니다. 물론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사실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야겠지만 일본 정부의 통계 그리고 또 일본인이 민간인이 집계한 통계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통계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이 지진에 의한 피해, 그 피해는 뭐 당연한 거고 그 지진에 의한 어떤 부작용에 의한 피해, 더군다나 조선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피해가 우리한테 더욱더 가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 물론 모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근데 유언비어 난무 속에서도 우리한테 상당히 치명적인 것은 조선인들이 이 폭도로 돌변해서 우물에 덕을 풀고 방화약탈을 하면서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가 난무를 했습니다. 당시 그 사진에, 신문에 이런 게 이제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경찰, 내무성에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여기 여러분들 자막에 보시면은 경시청에서 나온 그 주의 경고 문구도 있지만 어떻게 써졌냐면은 재난을 틈타서 이득을 취하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이후에 많은 일본 정부에서 조선인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더욱더 여러 가지 사건에 깊이 개입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추모제를 열고 있죠. 추모제를 열고 있는데 추모제는 지금 두 가지 종류로 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과 국시를 같이 하고 있는 민단에서 주최하는 추모제,
또 하나는 조총련에서 추모하는 추모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1동포 삶이 우리 한국의 사상 이데올로기 대립을 그대로 축소시키는 축소판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민단을 통한 이번에도 한국 정치인들이 참가를 해서 민단에 가서 집회를 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이 조총련 집회에 참가하는 이런 해괴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조총련 추모제에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또 그리고 올바로 우리가 제1동포의 관동대지진 추모제를 기리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인지 일본인인지 외국인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경단, 모든 천재지변 이후에는 자경단이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보호하고 어떤 그 강도단에 의한 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자경단이 마련됐는데 이 자경단들이 조선인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색출하는 방법은 당시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일본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분류 기준을 두었던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걸로는 일본 지금도 같은 동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10엔과 5엔짜리 이 동전이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주고엔 고주센, 그러니까 15엔 50전이란 말 속에는 일본어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금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발음을 정확히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대부분 외국인들은 일본어를 그냥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배웠기 때문에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으로 조선인을 색출해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당시에 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조선인뿐만 아니고 중국인, 그리고 륙교인,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도호쿠, 동북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사투리가 심해서 이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많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우리가 관동대지진으로 인해서 조선인들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 이걸 우리가 여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동대지진뿐만 아니고 또 이와 같은 차별, 일본 사회에서 차별이 우리 제1동포의 삶의 대부분의 여정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관동대지진 이후에 우리가 제1교포들이 얼마만큼 차별을 받았느냐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지문날인 제도입니다. 지문날인 제도는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일본의 보통 시민들은 지문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문날인을 하게 돼 있죠, 경찰서에서. 그런데 조선인들은, 그러니까 당시는 조선인을 한국인, 북한인을 전부 다 합해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조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지문날인 제도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쭉 유지가 된 건데 결국 지문날인 제도를 조선인한테 하게 한 것은 바로 조선인을 범죄자와 동일시한다는 그런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1동포 사회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그 반대 덕분에 1987년부터 서서히 완화돼서 1993년에는 완전히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런 지문날인 제도와 더불어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역사적으로 보는 사건이 바로 제1교포 북송이죠. 제1교포 북송 사업은 지금은 이제 많이 잊혀져가는 사업입니다만은 1959년부터 시작해서 1984년까지 거의 9만 3천 명이 북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송된 사람들이 이 인도적인 미명으로 공국 귀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송된 사람의 97%는 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부 북한으로 북송이 됐죠. 왜 북한으로 북송이 됐느냐? 이거는 북한의 적십자와 일본의 적십자가 서로 자기네들이 편리에 의해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면서 국가 이익을 위한 겁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일본은 제일 조선인들이 일본에 있어서 너무 골칫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1교포들을 추방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은 봉국귀환이지만 실제적으로 제1교포의 북송 사업을 추진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와 같은 제1교포 북송 사업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에서
차별을 받고 또 일본 사람들로부터 골칫덩어리의 존재임을 우리가 여실히 나타내는가를 우리가 이 제1교포 북송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희로 사건입니다. 김희로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1968년에 시미즈 시에 있는데 제1교포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독촉을 하러 야쿠자들이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제1교포가 화가 나서 야쿠자를 그때 살해를 하고 온천장에 가가지고 숙박객들을 인질로 잡고 대치를 하면서 이 사건이 일본 전국의 TV로 방영되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는 일본의 경찰관들이 한국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그런 인식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이 사건이 더욱더 클로즈업 된 거죠. 결국 이 사건이 무기징역으로 되고 나중에 무기징역이 감형이 돼서 김일호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사건을 볼 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여실히 나타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지방 참정권 획득 운동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우리 많은 교포들이 일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됐죠. 물론 징용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런데 이 교포들이 일본에서 세금을 내면서도 본인이 일본의 지방 참정권, 물론 국가 참정권, 국가 단위의 참정권은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지도 않지만 지방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참정권 없이 세금만 낸다는 건 이건 너무 부조리하죠. 더군다나 제1교포는 일본에 간 역사적 경위가 본인의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한 게 많은데 그래서 이 지방 참정권을 계속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명당까지는 승인을 받았는데 자민당이 결국 반대해서 지금도 지방 참정권 획득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보면 일본에서 우리 교포들이 차별과 서러움 속에서 그동안에 우리 국적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존경을 받을 만하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이 서서히 경제가 발전하고 일본과 동등한 여러 가지 기술과 또 국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일본이 서서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1998년에 한일 문화 개방이 이루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죠. 그런데 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에 한류가 전 세계에 나가게 된 그런 하나의 루트가 된 겁니다. 한류에는 루트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루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을 통한 구라파 루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루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일 문화 개방이고 그거 이후에 바로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가 있었죠. 월드컵 공동 개최에서 물론 우리가 4강까지 오르고 일본은 16강 갔지만 월드컵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응원하고 또 질서 정연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됨에 따라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특히 제1교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사건 이후에 제1교포 사회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제1교포 사회에서 그동안에는 조총련계 제1교포든 민단계 제1교포든 거의 똑같이 취급을 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서는 제1교포에 대해서 인식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한국을 국시로 같이 추종하는 민단계 교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까지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고 조총련계 교포에 대해서는 납치 일본인 사건 또 북한 핵미사일 이런 사건이 또 계속 연이어지면서 조총련계 교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이런 차별적인 눈으로 일본 사회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1교포의 삶을 사건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제1교포의 민남과 조총련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